최근에 쓰신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 이 시기에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 쓰신 어떤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좀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기본이 중요하고 원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보고 있고요. 이거 전작이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입니다. 그게 총론에 해당되는 얘기였었고요. 총론이 있고 이제 강론을 쓰는데 강론은 다 지역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천, 서울, 다음 책은 이제 경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갈 예정인데 결국은 원칙을 아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의사결정할 때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서울을 굳이 이쯤에 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난 5년 동안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원칙이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시작이 된 거예요. 특히 2022년도는 정말 이상한 시작. 전국이 다 오른 시작. 네. 그러니까 2021년도랑 2022년도가 정말 이상한 시작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가 제가 그때 칼럼을 진짜 많이 썼는데 맞아요. 제가 24년을 연구원 생활하면서 이런 시장을 처음 봤다고 썼거든요.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동시에 다 오르고 동시에 다 내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2007년도가 서울 부동산의 고점이었었는데 그때 지방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가 서울의 저점이었었는데 그때 지방 다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국이 다 오르고 다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근데 2021년도는요. 다 오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서울이 많이 오른 다음에 다른 지역과 갭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냥 묻지마로 따라 올라. 살 거 그게밖에 없으니까. 여기 매물이 없고. 그냥 묻지마 사다 보니까 따라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었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공부가 안 됐다고 판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우려의 칼럼들을 썼는데 서울은 2019년도까지 정말 안 쉬고 쭉 올라가서 2021년도에 고점을 딱 찍고 서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들이 이제 그때 오르는 거예요. 서울은 가만히 서 있는데 다른 지역들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과 좀 비교하면서 올랐으면 좋겠다고 판단했었는데 서울 가격이랑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왕시에 가장 입지가 좋은 새 아파트가 34평형이 17억을 찍은 거예요. 17억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17억이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의왕시 사시겠어요? 서울 사겠어요? 똑같은 아파트에 저는 서울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서울 가격이 17억인데 의왕시 가격이 17억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의왕시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요.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던가 의왕시 가격이 내려오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서울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왕시가 내려온 거예요. 이게 2022년도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의 하락장이나 조정장은 서울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기본인데 이 기본도 잊고 계시는구나. 최근에 보신 분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제가 일단 기준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서울을 가지고 서울이란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케이스 스타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의 1챕터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썼어요. 저 뭐 입지 추천하는 책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입지를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서울을 기준으로 썼지만 그대로 지방 광역시나 지방 중소도시 정의와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가 연령대별로 어떤 시설들, 어떤 부동산이 제일 필요한지를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모든 연령층이 필요한 시설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수요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세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럼 결국은 이런 위계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그냥 투기를 많이 해서 학원이 많아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연령대별로 수요가 있을 텐데 그 연령대별로 필요한 부동산이 많이 몰려있는 기반시설이든 뭐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부동산의 가치 분석, 입지 분석을 하게 되면은 명쾌하구나. 위계라는 게 딱 생기니까 요 위계 원칙을 가지고 다른 지방도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책에 나와 있지만 우리 저자 소장님이 6개 키워드를 뽑으셨더라고요. 보행 일상권, 수변 공간, 중심지 혁신, 도시계획 대전환, 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이런 기준들을 잘 좀 알고 있으면 집을 고를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꼽은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거기 나온 내용이군요. 그렇죠. 이전 정부에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생활권 2030을 발표했었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 기본도시계획 2040이 발표됐고 그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풀어 쓴 거고요. 근데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원문 자료가 수천 페이지예요. 그래요? 예, 늘 맞습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보셔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6가지 요소들을 뽑은 이유들을 다 설명해 놓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겠다가 나오는데 대부분 일반인들이 별 관심도 없고 어떻게 매칭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얘기들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일일이 다 분석을 해서 날릴 거 날리고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서 실제 될 것들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책에 그러니까 제가 17년도에
나왔던 책이 서울 부동산의 미래인데 그때는 2030 갖고 썼거든요. 그때는 제가 정확히 가는데 8,900페이지였어요.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 그걸 다 읽으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걸 분석하는 게 제 일이니까. 그거 가지고 300페이지를 줄였거든요. 이거는 이번 책은 한 2,000장 되는 거 지금 한 400페이지를 줄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많이 공부가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는 2040, 그러니까 2040년도까지 서울이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들이고, 그래서 아마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우선순위 전에도 실현 가능한지 여부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위주로 배치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6가지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계획을 하고 있긴 한데 좀 달라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당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들, 5년 후에 와닿는 것들, 10년 후에 와닿는 것들 좀 분리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울 강남 3구 좋은 거 다 알고요. 요즘 용산 좋은 거 다 알잖아요. 네. 이제 소장님께서 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시면서 와, 여기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서울시의 계획 이런 걸 보면 여긴 정말 앞으로가 탄탄하겠구나, 이렇게 깊은 인상을 받으시는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의사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뉴스에 나오는 많이 언급이 되는 지역들을 보실 때 왜 언급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이 굉장히 좋은 기사들을 많이 써주고 계신데 반복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강남이 좋고 용산이 좋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왜 좋은지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에 대한 얘기를 썼던 게 제 책이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8,900페이지를 분석했고 이번에 4,000페이지를 분석을 하는데 결론은 일자리더라고요. 지금 일자리가 많은 곳들, 많아질 곳들, 결국은 일자리가 많은 곳들 옆에 살면 참 좋을 텐데 굳이 또 한정이 되어 있고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떨어져 있는 위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와 연결되는 교통망, 그리고 지금 트렌드 중에 하나가, 트렌드가 아니라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을 텐데 아파트가 아닌 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통계자료도 제가 다 넣어놨고요. 네. 그리고 아파트 중에서도 구축보다는 새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들이 훨씬 더 선호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게 되면은 지금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그러니까 미래 수요가 더 많아질 곳들이 몇 개 보이는데 그런 입지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와 교통망과 새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향후 5년 안에 10년 안에 그런 지역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은 저도 참 안타까운데 강남이 제일 많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서 강남은 그냥 논외로 할게요. 그냥. 알겠습니다. 왜냐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확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강남에 무슨 일자리가 있어요. 지금도 일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남구가 인구가 53만 명인데 출퇴근하는 인구가 75만 명이에요. 강남구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출퇴근 인구가 더 많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강남구는 건물 하나가 들어서게 되면요, 그 건물 하나에 몇천 명씩 일자리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지금 GBC가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거기 3만 명이 일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75만 명인데 그거 건물 하나 들어오면 3만 명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강남구는 그냥 능력이 되시면은 제일 좋은 거, 아니면 그냥 자기가 경제 능력이 되는 대로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강남구를 제외하고 시작해볼게요. 일단 저희는 돈이 많이 없잖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99%는 강남구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울에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부터 보면 되는데,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중심부에 도심권이 있습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있고요. 동부권이 있고, 동남권이 있고, 서부권이 있고, 서남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저렴한 입지는 동부권이에요. 그럼 일단은 나는 서울에 들어갈 여력이 없는 분들 중에 동부권을 한번 일단 공부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저렴한데 이런 집들이 있어요. 동부권이면 어디입니까?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이런 동부권에 있는 8개 구예요. 네, 그래서 물론 한강변에 있는 뭐 여기 뭐 광진구라든지 성동구는 비싸요. 일단 거기는 이제 동부권이긴 하지만 강남, 준강남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거기 좀 한강변에 제일 붙어 있는 거 말고 그 살짝 위쪽에 있는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대문구부터 시작해서 뭐 성북군이 이런 지역들 다, 중랑군이 보시면 좋을 텐데,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 있잖아요. 일자리가 증가하고 교통망이 좋아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들이 계획만 있는 거 말고요. 왜냐면 지금 2040 서울시 도심기본계획은 다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90%, 거의 95%가 계획이기 때문에 안 될 것들도 있어요. 그건 제가 다 뺐으니까 일부러 안심하고 보셔도 됩니다. 확정이 된 것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공사하고 있는 건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교통망부터 볼게요. 동북선을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건 아마 5년 후에 개통이 될 텐데, 동북선은 노원구 상계동부터 해서 성동구까지 옵니다. 그러면 이제 노원구 중에서도, 노원구는 중하위권 지역이거든요. 일단은 사람들이 살기 좋아야 되잖아요. 지금 아파트 단지 중에서는 제일 선호하는 환경이 학군이 좋은 데고, 그리고 또 학원가가 있는 갖춰진 곳이거든요. 중계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중계동이 있는데, 중계동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교통이 불편했었어요. 전철이 없었어요. 예. 근데 그 중계동의 은행 사거리역 전철역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딱 그 거기에요? 예. 그러면 거기 있는 고기가 수요가 급증할 거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좋고 그것도 거기까지 올 수 있는 아파트 권역들 있잖아요. 그 라인은 다 살아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동북권에서도 뭐 상계동도 괜찮을 것 같고 중계동도 괜찮을 것 같고 동북선 역세권 라인 중에서 은행 사거리에 올 수 있는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지역 중에서 만약에 새 아파트가 될 수 있어. 구축보다 새 아파트 좋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입지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생각보다 왜냐면 지금 노원구에서도 새 아파트가 입주한 현장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보다 더 훨씬 싸요. 근데 새 아파트가 될 건데 그럼 나중에 이 아파트가 더 비싸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찾아보시게 되면 동북권에서도 그런 원리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북권만큼 저렴한 지역 중에 하나가 서북권이에요. 서북권. 예, 서북권은 얼마 안 돼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딱 세 개입니다. 좋은 동네입니까? 좋은 데죠. 네. 예, 여기서 가깝기도 하고요. 그죠. 그 이제 은평구는 은평 뉴타운을 기억하실 텐데 은평 뉴타운은 이미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된 도시고 은평 뉴타운에서 이쪽에 이제 종로까지 오는 사이에 3호선 라인이 있는데 거기를 좀 주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제 교통망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수도권 서울뿐만이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을 연결하는 교통망 중에서 제일 지금 관심이 많은 교통망이 뭐냐면은 GTX예요. GTX 그렇죠. A인데 이미 2018년도에 착공을 했고 지지난 2주 전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뭐 국토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2023년도 올해 하반기 때부터 시범 운행을 하시겠대요. 네. 지하로 다니겠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2024년도에는 부분 개통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북부 구간을 개통하고 남쪽에서는 동탄에서 수서까지 개통하겠대요. 지금 삼성역이 중심인데 삼성역은 GBC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는 아마 1, 2년 밀릴 거예요. 그러면 2025년 이후가 되겠죠. 근데 아무튼 2025년까지는 일부 개통을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은평구에 역이 있느냐? 있죠. 연신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연신내역이 지금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연신내역 주변으로 3개의 재개발 권역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커요. 뭐 대조 1구역, 불광 5구역, 가련 2구역 해가지고 비싸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거는 확정이 됐고 이미 이주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거래도 될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의 그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보다도 저렴하게 미래 가치를 땡겨올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아마 그 아파트가 입주할 때쯤이면은 GTX A도 개통이 돼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호재예요. 왜냐면은 대부분 이런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됐을 때 교통망이 안 갖춰져 있고 나중에 개통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교통망은 됐는데 나중에 주거실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같이 맞물려 있어요. 동시에 딱 되네요. 예, 그러면은 거기는 좋은 입지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동남권이나 서남권은 비싸니까 그거는 능력이 되시면 그러니까 더 좋다는 얘기예요. 저 좋으니까 얘기 안 하는 것들이고요. 지금은 살짝 안 좋아 보이지만 미래 가치가 올라갈 것들을 제가 동북권 하나, 서북권 하나에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책에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서울부동산 절대원칙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